yeah, yeah, yeah.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님들. 오늘의 심층탐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을 딱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꽤 친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맞아요. 막 내 출근길 기분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음악을 골라주는 추천 알고리즘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번거로운 업무 이메일을 순식간에 매끄러운 문장으로 다듬어주는 똑똑한 비서 같은 모습이죠. 네, 사실상 내 삶의 질을 확 높여주는 아주 안전하고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일상에서 마주하는 AI는 철저하게 우리의 편의를 위해 복무하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전원을 끌 수 있는 아주 통제 가능한 존역제로 느껴지니까요. 근데요, 만약 그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내 음악 취향을 고르는 수준을 막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 취향을 넘어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길거리를 걷고 있는 이 시민이 잠재적 범죄자인지, 심지어 그 피가 튀는 전쟁터에서 저 타겟을 살려둘지, 아니면 방아쇠를 당길지를 기계가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와우, 말씀하신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내 스케줄 관리해주던 친절한 비서가 어느 날 갑자기 판사의 망치와 사형 집행인의 무기를 동시에 쥐게 되는 셈이니까요. 끔찍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이 조금 더 발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기계한테 넘겨준 적 없던 치명적인 권력이랑 도덕적 판단을 그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한테 위임하는 아주 거대하고도 위험한 실험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좋아요.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섬뜩하고도 흥미로운 실험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가? 아주 묵직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탄탄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러니까 KIST에서 분석한 AI 윤리와 감시 권력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미래전 연구센터에서 내놓은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보고서들을 샅샅이 해부해 볼 텐데요. 그냥 요약본 읽어드리는 게 아니죠, 저희가. 당연하죠. 이 딱딱한 기술, 법률 용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러니까 그 기술이 일상부터 국가 감시망, 전쟁터까지 어떻게 덩치를 키워가며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주제가 겉보기엔 취업, 치안, 국방 전혀 다른 분야 같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아주 강력하고 섬뜩한 논리로 묶여 있습니다. 바로 기술이 권력을 흡수하는 과정이죠. 와, 기술이 권력을 흡수한다. 그럼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막 영화 속에 나오는 킬러 로봇이나 거대한 감시사회, 이런 거창한 거 논하기 전에 당장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일상 속 AI의 실패 사례들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의 부작용이 가장 먼저 그리고 빈번하게 터져나오는 곳이 바로 일상과 직결된 시장이니까요. 보고서에 등장하는 2018년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 폐기 사건, 이거 뜯어보면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면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력서, 예를 들면 여성 체스 동아리 회장, 이런 문구가 있거나 여대 출신인 지원자의 점수를 무조건 깎아버리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헐, 진짜요? 겉으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성차별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만 있고 시스템 닫아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폐기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건 그 원리입니다. 아니, 프로그래머들이 AI한테 여성 지원자를 차별해라 이렇게 코드를 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기계가 어떻게 스스로 차별을 배운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AI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환상이 깨지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가 막 수학적이고 객관적일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숫자니까 거짓말 안 할 것 같고. 근데 AI는 백지 상태에서 스스로 지혜를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과거에 남긴 방대한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아마존 AI의 경우에 지난 10년간 회사에 제출된 이력서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아, 10년치나요? 네, 근데 문제는 IT 업계의 역사적 특성상 과거 10년 동안 합격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AI는 남성이라는 성별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단순하게 과거 합격자들 이력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쫙 보니까 여성과 관련된 단어가 없네? 고로 여성 관련 단어는 감점 요인이다.
이렇게 학습해버린 거군요. 정확히 그 논리입니다. AI 자체에는 악의가 없어요. 그냥 인간 사회가 역사적으로 갖고 있던 그 불평등한 구조를 수치화해서 아주 충실하게, 심지어 더 효율적으로 복제해낸 거죠. 와, 소름 돋네요. 미국 사법부에서 썼던 컴파스라는 범죄의 재범 예측 프로그램도 메커니즘이 똑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흑인 피고인한테 백인보다 훨씬 높은 재범 위험도를 매겨서 엄청난 논란이 됐거든요. 아, 그것도 AI가 인종차별주의자여서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컴파스도 과거 데이터를 편식해서 생긴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컴파스가 피고인 인종을 직접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모의 범죄 이력, 거주하는 우편 번호, 첫 경찰 조사 연령 이런 수십 가지 우회적인 변수들을 분석했거든요. 아, 거주하는 우편 번호요? 네,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빈곤이나 특정 인종이 밀집해 사는 지역의 높은 범죄율 같은 역사적 맥락이 데이터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겁니다. 와, 결국 AI는 구조적 불평등을 아주 객관적인 위험도 점수로 싹 포장해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인간의 어두운 편견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정당화해버린 겁니다. 이건 마치 엄청나게 일 처리는 빠른데 사회적 눈치나 도덕성은 전혀 없는 신입사원한테 회사의 중대 결정을 다 맡기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도 AI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같은 걸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기술 속도가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려는 시도였죠. 사람 중심의 AI를 표방하면서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한목적성이라는 세 가지 큰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주 거창하고 좋네요. 거기에 10대 핵심 요건도 만들어서 AI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첫 단계부터 이 알고리즘이 인권을 보장하는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라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기업들한테 준 겁니다. 취지는 아주 좁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청취자님들 의구심을 대변해서 좀 삐딱하게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름부터가 자율점검표잖아요. 강제성도 없고 어긴다고 경찰이 잡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법적 구속력은 없죠.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인데 아까 그 편향성 없는 완벽한 데이터 구축하려면 시간이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잖아요. 당장 경쟁사는 AI 막 돌려서 비용 절감하고 앞서가는데 과연 어느 기업이 스스로 수익을 포기해가며 이 도덕교과서 같은 지침을 따를까요? 네,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연구자들도 그 한계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 싶어서요. 근데 법이라는 건 항상 기술 발전 속도보다 수년은 뒤처져서 따라가거든요. 법이 제정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자율점검표의 진짜 존재 이유는 규범 형성의 방파제 역할에 있습니다. 방파제요? 네, 당장 기업을 처벌할 수는 없어도 개발팀이 코드를 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시스템이 누군가의 취업을 부당하게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시스템을 조직 내부에 이식하는 겁니다. 아,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기준점을 세워둔다는 거군요. 네,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법이라는 몽둥이를 들기 전에 최소한 이 선은 넘지 말자고 깃발을 꽂아두는 작업이네요. 좋아요. 그럼 기업이 나의 경제력 평가하고 직업 결정하는 이 상황도 무서운데 대화 차원을 좀 더 끌어올려보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만약 편향성으로 얼룩진 이 기술이 기업의 이윤 창출 수준을 넘어서 국가 공권력이라는 칼을 쥐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감시 사회에 대한 두 번째 분석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기업 알고리즘이 개인의 생계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국가의 AI 감시 기술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통제합니다. 보고서에서 이 현상 분석하려고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 이론을 가져왔더라고요. 푸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파놉티콘이잖아요. 그 중앙에 감시탑이 있는 원형 감옥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현대사회 권력이 어떻게 모습을 감추면서 더 비대해지는지 설명하기 아주 좋은 이론이죠. 근데 그 옛날 감옥 이론이 현대 AI 기술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파놉티콘의 핵심은 죄수들이 감시탑 안을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감시자가 실제로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수들은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스스로 행동을 검열하게 되거든요. 아, 스스로 얌전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푸코는 이게 가장 완성된 형태의 권력작용이라고 봤습니다. 때리고 가두지 않아도 감시받는다는 느낌만으로 순종하게 만드니까요.
옛날에는 감옥 안에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능형 CCTV나 안면인식 기술이 그 벽을 다 허물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일상 곳곳으로 미세한 권력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끔찍한 문제는 이 완벽해 보이는 국가 통제 시스템마저도 아까 우리가 짚었던 데이터 편향성 오류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정부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군요. 네, 2020년 미국 미시건주에서 벌어진 로버트 윌리엄스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죠. 어느 날 평범한 가장이었던 윌리엄스 집 앞마당에 경찰이 막 들이닥쳤어요. 헐, 경찰이요? 네, 아내랑 어린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수갑 채워져서 절도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본인은 전혀 영문을 모르는 상황 아니었나요?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범죄에 일어난 시간에 근처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경찰은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체포했을까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범죄 현장 CCTV에 찍힌 흑인 용의자의 흐릿한 얼굴을 경찰 안면인식 AI에 돌렸더니 윌리엄스 운전면허증 사진이랑 일치한다고 결과가 딱 나온 겁니다. 와, 기계가 범인이라고 지목했군요. 네, 하지만 이건 기계의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당시 안면인식 알고리즘 훈련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백인 얼굴에 편중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그 아마존 이력서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유색인종의 얼굴 특징이나 명암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그냥 비슷한 피부톤을 가진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기계가 뿜어낸 그 편향된 오류를 인간 경찰이 맹신해버리면서 한 가족의 일상이 완전 산산조각 난 거네요. 네, 윌리엄스는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진짜 억울했겠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죄 지은 게 없는데 CCTV가 날 좀 감시하면 어때? 오히려 범죄자 빨리 잡아서 거리 안전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아주 흔하고 직관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걸 민주주의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숨겨진 위협이 딱 드러납니다. 감시 목적이 아무리 공공의 안전이라는 선한 의도라도 시스템이 일상화되면 우리는 위축 효과라는 걸 겪게 되거든요. 위축 효과요? 죄 지은 것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 왜 위축을 느끼죠? 정부가 내 얼굴 실시간으로 다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 만났는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에 나가는 거 솔직히 꺼려질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10만 명 범죄자 효율적으로 잡자고 5천만 시민 스스로 행동 제약하게 만드는 건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범죄 막으려다가 시민들 입이랑 발을 조용히 묶어버리는 거네요. 그럼 전 세계는 이 강력한 국가 감시망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요? 그냥 방치하진 않을 텐데요. 국가마다 아주 다릅니다. 미국은 기술 혁신 안 막으려고 연방 차원보다는 주 단위로 개별적 규제를 주로 해요. 아까 그 윌리엄스 사건 터지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선 경찰 안면인식 기술 아예 금지시켰죠. 유럽은 어떤가요? 거긴 인권 되게 챙기잖아요. 네, 유럽연합의 AI 액트를 통한 직접적 규제가 훨씬 강력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실시간으로 원격 생체 인식하는 거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어요. 기술 사용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나라 자칭 IT 강국인데 규제 수준도 선진국이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이 부분은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본권 침해막을 일반법 제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아, 아직 법이 없군요. 네, 지금은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간접적인 조항들에 기대는 수준이라 공권력이 AI 도입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부터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들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차별학습하는 알고리즘부터 무고한 시민 가두는 감시망까지 참 숨가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기계 권력이 국가 치안을 넘어서 타국을 향한 무력 사용, 즉 전쟁터로 시야를 넓히면 진짜 상상 초월하는 국면을 맞습니다. 네, 서울대 미래전용 연구센터 자율무기체계, 윤리적 논쟁 보고서 내용이죠. 맞아요. 방금 전까진 누가 감옥 갈지 정하는 AI였는데 이젠 누가 죽고 살지를 결정하는 생사타력권을 기계가 쥐게 되는 거잖아요. 자율살상 무기체계, 이른바 LAWS의 등장입니다. 사실 무인기 원격 공격은 이미 현실이죠. 2020년에 미군이 무인상공기로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한 것처럼요. 그건 사람이 화면 보고 직접 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건 인간이 완전히 배제된 자율성입니다. 군사작전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흔히 우다로프,
OODA 루프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측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한 뒤에 행동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 어디에 인간이 개입하느냐에 따라 무기 자율성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오, 세 단계요. 어떻게 나뉘나요? 첫째는 인간이 개입하는 단계. 아까 말한 드론이요. 둘째는 인간이 감독하는 단계입니다. 적 미사일 날아오면 시스템이 알아서 요격은 하는데 지휘관이 모니터 보면서 언제든 중단 버튼 누를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죠. 아, 초단위로 막아야 하는 방어용은 기계 판단이 빠르니까 납득이 가네요. 사람이 멈출 권한도 있고요.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완전 자율 단계입니다. 인간이 통제 회로에서 완전히 배제된 일명 킬러 로봇이죠. 기계가 스스로 전장 돌아다니며 표적 쳤고 허가 없이 사격까지 다 해버리는 무기입니다. 와, 터미네이터네요, 완전. 근데 군 당국자들 입장에선 아군 병사 안 죽고 감정 동요 없이 임무 수행하니까 엄청 매력적인 무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치명적이죠.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거든요.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아시죠? 네, 유명하죠.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이 완전한 파멸, 즉 절대 전쟁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제동장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지치고 두려움을 느끼는 물리적 한계, 그리고 전쟁은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이성적 판단이요. 인간이라서 갖는 한계가 오히려 폭주를 막아줬다는 거네요. 근데 기계는 피로도 안 느끼고 감정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제한을 싹 없애버려서 폭력성이랑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럼 국제인도법,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 같은 룰은 어떻게 되나요? 기계가 그런 걸 지킬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제인도법 3원칙 중에 구별성이랑 비례성이라는 게 있어요. 구별성이요? 민간인이랑 군인 구별하는 거 말하는 건가요? 네, 현대 게릴라전에서 인간도 구별하기 힘든데 AI가 지팡이 짚은 노인이랑 총 숨긴 민병대원을 오차없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시각 데이터 알고리즘으로는 불가능하죠. 아까 안면 인식도 흑인 백인 헷갈렸는데 먼지 날리는 전장에서는 더 심하겠네요? 그럼 비례성은요? 비례성은 진짜 고도의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적 레이더 기지 부숴서 얻는 군사적 이익이랑 그 옆에 아파트 폭발로 죽는 민간인 피해를 저울질해야 되거든요. 와, 그걸 기계가 어떻게 계산해요? 민간인 목숨은 몇 점, 레이더는 몇 점, 이렇게 코딩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기계의 주관적 알고리즘이 그런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상상할수록 끔찍하네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완전 자율 무기가 오작동해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감옥에 보내야 할까요? 코드 짠 프로그래머, 무기산 군 지휘관, 아니면 기계 본체요? 바로 그 지점이 윤리적 해이,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들 책임 회피하기 딱 좋네요. 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국가 지도자들이 전쟁 시작하는 부담을 전혀 안 느낀다는 뜻입니다. 무력 사용 문턱이 아찔하게 낮아지는 거죠.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분석이네요. 오늘 세 가지 보고서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력서 검토 알고리즘이든 지능형 CCTV든 전장의 로봇이든 인간의 책임은 결코 기계에 위임될 수 없다. 맞습니다. 최종 통제권과 도덕적 책임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네, 저희가 꽤 긴 시간 깊이 파헤쳐봤는데요. 청취자님들, 오늘 심층 탐구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린 합법적인 국가나 기업이 AI 쓸 때만 가정했잖아요. 아, 그렇죠. 법 테두리 안에서 논했죠. 근데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전문가 회의 경고처럼 이 자율살상 기술이 비국가 테러리스트 그룹 손에 넘어가면 어떡하죠? 국가규제법은 걔네한테 안 통하잖아요. 와, 누구나 노트북 한 대랑 오픈소스만 있으면 치명적 AI 만들 수 있는 시대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인류는 과연 어떤 새로운 통제 장치를 상상해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 스스로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소스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Yeah, yeah.